추석 연휴 전날 오후가 되면서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55만 명을 시작으로 연휴 기간 동안 269만 명이 열차를 이용할 예정인데 서울에서 주요 도시로 가는 교통편은 열차와 버스 모두 대부분 매진 상태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는 추석 민심을 잡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귀성객들이 몰리는 서울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당은 수도권 지역을 돌며 조국 장관 임명 규탄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행위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관세무역 일반협정 위반이며 발표 3일 만에 전격 시행해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장관급 19명 가운데 17명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막말과 무례한 태도를 보여온 고노다로 외상을 방위상으로 기용하고 역사 문제를 담당하는 문부과학상에 아베의 복심 하기우다를 배치하는 등 반한 우익 성향이 강화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의 교체로 미국 외교안보의 나머지 한 축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면서 한결 유연한 대북 관계가 가능해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 늘어나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40대 취업자의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숙박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이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귀성객 배웅에 나서며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장관 임명 처리 요구를 정쟁으로 일축하며 민생을 강조했고 또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여론전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에게 추석 덕담을 전하면서 정치권 최대 이슈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고용 지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차츰차츰 경제가 좀 나아져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더욱 정부가 노력을 해서 경제 상황을 더욱 호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조국 장관 이슈를 추석 밥상머리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통상적인 귀성 인사 대신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겉으로 공정과 자유를 외쳤던 대통령과 조국 장관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심판론을 외쳤습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지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조국 심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역을 찾은 바른미래당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비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조국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제발 조국 장관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 통합에 나서 주실 것을 진정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다만 한국당이 제안한 이른바 조국 파면 연대에 대해 대한정치연대와 민주평화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범야권 연대 구성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민생 안전과 조국 장관 퇴진을 내세운 여야의 추석 여론전이 시작된 가운데 나흘간에 이어지는 연휴 동안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등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 이모 대표와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무 대표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법정에서 일부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최 대표는 투자 조건을 이행했을 뿐 횡령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찰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수사팀 제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검찰개혁 과제 수행을 위해 지시한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과 관련해서는 연휴를 마치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장관은 또 이른바 흑수저 청년들과 공식 대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취임 초기부터 딸의 입시 의혹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취임 이틀 만에 청년 시민단체를 법무부로 초청했습니다. 청년 전태일 회원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대담했고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과 청년 건설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계약직 물리치료사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사연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조 장관은 대담 내내 주로 참석자들의 얘기를 들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제가 우리 청년분들부터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담에 앞서 청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 공정, 정의라는 글자가 적힌 사다리 3개를 조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 대담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자가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장관 임명 이후 법무부 측이 대담 개최를 역으로 제안하면서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청년들이 느꼈던 이질감과 박탈감,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진정성 여부는 이후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앞서 취임 후 첫 점심도 20, 30대인 법무부 7급 실무관들과 함께했습니다. 딸의 고교 시절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 등이 불러온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청년층을 보듬겠다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이어서 연세대에서도 조국 장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연세대학교 졸업생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음 주 월요일 학교 안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졸업생은 개인 자격으로 집회를 추진한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시대에 맞서 모든 대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개별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지시한 적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기록관 추진에 대해 문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도 공개했는데 조국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잠재우고 국정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통합 기록관이 있는데도 172억 원을 들여 문 대통령 개인 기록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즉각 혈세 낭비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드는데 아직도 임기 절반이나 남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 들어서 기록관 짓겠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단 1원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즉각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건립을 몰랐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치 않는다며 해당 내용을 알고 경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왜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해당 뉴스를 보고는 당혹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 통합기록관이 포화 상태인데다 증축보다 새로 짓는 게 더 비용이 적게 들어서 개별 기록관을 추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개별 기록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건립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경로까지 공개하며 논란에 선을 그은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야당의 정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방송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추석 인사를 건넸습니다.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명절이 더 힘들고 서러운
그런 어려운 이웃도 있는데 그런 분들께도 마음을 조금씩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에 경남 양산 사저에서 휴식을 취하며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구상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부 의사의 진료와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어깨 부위에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아 오는 16일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원 다음 날인 17일 수술을 마친 이후에는 빠른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와 외래 진료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하며 구치소에서의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 시험 사격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성공했다는 말이 빠졌습니다. 모두 3발을 발사한 정황도 포착돼 우리 군의 발표와는 좀 달랐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첫 시험 사격에 성공했다며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 김정은 위원장이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며 대대적으로 성공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 번 본 적도 없는 무기 체계를 선전히 자기 머리로 작성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 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북한이 그 초대형 방사포를 다시 실험했다고 밝혔는데 보도는 좀 달랐습니다. 우선 목표물 명중 장면도 성공했다는 말도 빠졌습니다. 일부는 당초 목표였던 해상이 아닌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때문인지 북한은 추가 실험을 예고했습니다. 전투 운영상 측면과 비행궤도 특성, 정확도와 정밀 유도 기능이 최종 검증되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방사포의 위력상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얻는 연발 사격 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발사체의 대수도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은 총 2차례에 걸쳐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공개된 사진엔 모두 3발이 발사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한 번은 연발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마 3발 발사 중에서 1발 정도는 뭔가 실패한 게 아닌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2발을 탐지한 것은 정상적으로 발사된 것을 탐지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발은 올라가자마자 제대로 날아가지 못했거나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20분 간격으로 2발을 쐈다고 밝혔고 이 중 1발에 대해서만 비행거리를 분석했습니다. 발사 장면이 공개되자 3발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 강경파로 꼽혀온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해임이 북한의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부의장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볼턴의 해임은 당연히 북한의 좋은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을 이른바 빅딜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무역 보복을 국제적인 절차로 입증하겠다는 건데 관건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결국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WTO 제소라는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제소 대상은 일단 지난 7월 4일 일본이 시행한 세계 품목 수출 제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일본 정부 인사들의 발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차별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차별 금지는 물론 수출 제한 조치 설정을 금지한 WTO 협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또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는 제소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WTO 제소 절차는 우리 정부가 WTO와 일본 정부에 양자 협의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게시됩니다.
이후 양자 협의가 열리고 합의에 실패하면 WTO 패널이 설치돼 제소 사안을 논의하고 여기서 나온 결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상소 절차를 다시 거쳐 최종 결론을 내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을 거치는데 적게는 2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승소 여부를 떠나서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결국 WTO 제소와 함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통한 기술 독립이 병행돼야 이번 사태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면서 실체적 쟁점 9개 가운데 하나가 일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실체적 쟁점 부분에서는 9개 중에 8개 분야에서 승소한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WTO 상소기구가 일본산 공기업 밸브 반덤핑 판정에서 우리 측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환영을 표했습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총 13개의 쟁점 중 10건에 대해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패소했던 실체적 쟁점인 인과관계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1심 판정을 뒤집고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의 강경하고 우익 성향의 인사들이 전면에 포진한 일본의 새 내각이 꾸려졌습니다. 나빠질 대로 나빠진 한일 관계를 풀어가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명 중 17명을 교체한 새 아베 내각의 진용이 확정됐습니다. 本日から新しい体制でのスタートとなります。 한일 갈등 관련 협상의 임무는 모떼기 도시미스 외무상이 맡았습니다. 깐깐하고 빈틈없기로 정평이 높고 아베 총리의 신임이 두터워 한국에 대한 기존의 강경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노다로 방위상은 그간 한국에 대한 막말과 무례가 오히려 인정받은 만큼 이런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낮습니다. 비난을 받더라도 아베 총리를 위해 매번 전면에 나서왔던 하기우다 코이치 의원은 역사 문제를 담당하는 문부 과학상에 임명됐습니다. 우익 성향이 두드러져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총리 뜻대로 교과서에서 불리한 역사 지우기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망언으로 구설에 올랐던 인사들도 신임 강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무상은 침략 전쟁을 부정하고 전쟁 반성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망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에토 세이치 저출산 대책 담당 장관은 일본에선 과거 매춘 관광으로 한국을 찾았다는 망언이 공분을 샀습니다. 문제적 인물을 대거 기용하고 파벌한배로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중적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의 환경장관 발탁은 일본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개각과 함께 이루어진 자민당 인사는 아베 총리의 수건인 개헌에 맞춰졌습니다. 我が党の長年の悲願である憲法改正と一丸となって力強く進め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っております。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기를 위한 개헌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기 위해 요소요소의 아베 총리 측근들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이른바 우양우 개각, 아베 총리가 이렇게 최대 규모로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오늘 뉴스 TMI에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네. 우리로 치면 장관들이 싹 바뀐 건데 어떻게 구성이 돼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행정수반인 내각 총리 대신, 즉 수상은 국회에서 선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국회 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 대표가 수상 자리를 맡게 됩니다. 현재는 집권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죠. 국회의 지명으로 천황이 임명하는 내각 총리 대신은 개각을 통해 20명 이내의 강요를 임명합니다. 일본 내각은 총리 외에 국무 대신 19명으로 구성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나 법무부 등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을 포함해 오키나와와 북방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오키나와 북방 활약상,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담당하는 올림픽 여성 활약상도 눈에 띄죠. 그런데 이 당선 횟수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모두 의원 출신입니다. 일본 헌법에는 강요의 반수 이상을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본의 내각은 관료나 전문가가 아닌 정치가들로 임명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강료가 국회의원이죠. 강요는 당내 파벌의 세력 비율과 야당과의 제휴 정도에 따라 배분되고 여당의 경우 보통 5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 가운데 임명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문성이나 능력보다는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임명되다 보니 강요의 전문성은 낮은 편입니다. 또 공과에 따라 강요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자주 개각을 하는 것도 강요의 관리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데다 참신한 젊은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 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했던 취업자가 지난달 45만 명을 넘어서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업자와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 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는 고용시장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 조선업 수주량은 4개월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수주 금액도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조선업 회복세는 일자리 증가에도 한몫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도 1년 전보다 4.6% 늘었습니다. 경기 부진 탓에 2달 전 9만 4천 명이 감소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달에는 2만 4천 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제조업에 영향을 받는 도소매업 고용도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음식점업 등의 일자리는 증가세가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5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지난해 8월 취업자가 3천 명 증가에 그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올해 1월 19,000명에 그쳤던 취업자 수는 최근 20만 명대를 기록하다 단숨에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60대와 50대 그리고 청년층의 경우에는 증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0대의 경우에는 17만 9천 명의 감소가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월의 경우에는 12만 7천 명 감소로 감소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 5천 명이 줄어 8년 7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15살 이상 고용률은 61.4%로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6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3대 고용 지표가 모두 크게 개선되며 고용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8월 고용 개선은 매우 고무적이며 또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와 추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투자와 수출, 내수 활성화를 통해 하반기 경제와 고용 여건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들의 한국도로공사 점거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강제 해산은 보류했지만
도로공사와 수납원 노동자들이 양보 없는 주장을 펴면서 추석에도 대치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 로비. 고속도로 요금소 수납원 200여 명이 자리를 펴고 앉았고 경찰이 수납원을 에워싸고 둘러앉았습니다.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지난 9일 시작한 요금소 수납원들의 농성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수납원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가적인 경비 낭비하지 말고 똑같은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로공사가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 또 대법원 판결로 직접 고용이 확정된 400여 명에게 환경미화가 아닌 수납 업무를 맡기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석 명절을 도로공사 본사에서 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무력으로만 우리를 진압하려고 하고 304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저희는 이곳에서 추석을 맞을 수밖에 없고요. 도로공사도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수납 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5천여 명을 고용한 만큼 본사 소속 직원이 수납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송이 진행 중인 수납원은 개개인의 근무 경력 등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앞선 판례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자회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수납 업무는 자회사에서 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로공사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공사는 경찰에 시설물 보호를 요청했지만 노사 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 경찰은 강제 해산을 보류했습니다. 수납원 노동자와 도로공사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양측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5조 원이 새로 시중에 풀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금융기관에 공급한 화폐 순발행액이 5조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가 지난해 5일에서 올해 나흘로 줄어들어 풀린 돈의 규모도 4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오후가 되면서 서울역엔 귀성 인파가 더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기차는 일부 입성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귀성길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역은 여전히 붐비고 있습니까? 네, 연휴가 아직 하루 남았지만 이곳은 열차를 타고 고향에 가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기성객이 몰리고 있는데요. 양손 가득 든 짐가방과 선물 꾸러미를 보니 민족 대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게 느껴집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 신혼부부를 만나봤는데요.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어서 부산으로 가는 길인데 오늘 특별히 반차 쓰고 이제 일찍 내려가는 길입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인사도 드리고 오랜만에 식구들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269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걸로 내다봤는데요.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55만 명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서울역을 찾을 걸로 예상하는 이용객은 7만 6천 명입니다. 코레일은 연휴 기간 운행편을 148회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상당수 열차의 경우는 입석까지 매진된 상태입니다. 오늘 열차 하행선을 기준으로 예매율은 91.9%에 달합니다. 경부선의 경우 96.4%, 전라선은 96.1%, 호남선은 86.5%입니다. 원하시는 좌석을 구하지 못하셨더라도 취소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을 통해서 예매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네, 이렇게 열차로 귀성길 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속도로도 일찌감치 귀성 행렬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로공사 연결하겠습니다. 조혜진 캐스터,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이미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로 특히 지금은 충청권의 정체가 길게 나타납니다. 퇴근 후 출발하는 차들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정체는 더 길어지고요. 밤새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 구간이 많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이미 50여 킬로미터 구간이나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서평택 이전 상황이 많이 불편해 보입니다. 먼저 현재 가장 긴 정체가 이어지는 곳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인데요. 이제는 안성 주변부터 정체가 시작이 돼서 천안이나 옥산을 지나 청주까지 무려 50여 킬로미터 구간 넘게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천안 주변으로 차량 흐름이 더디다 보니까 논산 천안 간 고속도로 역시 논산 방향으로 이 남풍새 주변과 정안휴게소 부근에서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15번 서해안선은 목포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 다행히 경부선보다는 정체가 짧은 편이지만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는 이렇게 꽉 막힌 흐름이고요. 더 가서 보고 있는 곳은 동서천 분기점 부근입니다. 이제는 호남권으로도 목포 쪽 정체가 10여 킬로미터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35번 고속도로 이용해서 지금 남이 쪽으로 내려가는 길 호법 분기점 주변에서 8킬로미터 구간 답답하게 통과하고 있고요. 더 가서 대소 분기점에서 진천터널 통과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명절 연휴 이 동네 병원 대부분이 쉴 때 갑자기 아파서 당황했던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 잘 활용해도 손쉽게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절 연휴에 꼭 필요한 앱들을 김우준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장인 손보광 씨는 지난 명절 귀향길을 떠올리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운전 중 갑자기 어깨가 빠진 겁니다. 당황한 손 씨, 문을 연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팔과 어깨가 아픈데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이고 당황을 하니까 병원이나 이런 근처의 의료기관,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응급의료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클릭 한 번이면 내 주위에 있는 응급실, 병원, 약국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 새 식구가 된 신혼부부에겐 호칭을 알려주는 앱이 유용합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매번 헷갈리던 호칭과 촌수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하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이렇게 어플로 보면서 가게도도 만들고 또 이름도 저장하고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 호칭 이런 거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차례상 차리기 앱은 지역별 상차림과 지방 쓰는 법까지 필수 정보를 담았습니다. 장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야 한다면 도로공사에서 만든 앱이 필수입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은 기본, 주변 휴게소 소개와 저렴한 주유소 등을 알려줘 운전자들의 수고를 한결 덜어줍니다. 명절 전후로 해서 앱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는 편이고요.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을 더 반영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정부 24 앱은 무료로 개방되는 공공주차장을 알려줍니다. 고향 가기 전 약간의 수고를 들이면 추석 연휴를 시간 낭비 없이 더 알차고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최근 3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사고 14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의 졸음운전 사고가 평일에 1.9배 정도였고 특히 4시부터 6시에는 2.8배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후미 추돌 사고도 평소보다 증가했는데 휴대전화 사용과 같은 부주의 운전과 끼어들기를 막기 위해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운전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소 측은 추석 연휴 새벽에 운전할 때는 주간 운전보다 휴식 주기를 짧게, 앞차와의 거리는 길게 확보하는 안전운전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닷새 동안 배달 음식 주문량을 분석한 결과 마지막 이틀 주문량이 앞서 사흘보다 2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당일 배달 주문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치킨과 피자였고 한식 주문은 평소보다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업체 측은 명절 스트레스로 편하게 한 끼를 해결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 같다며
올해는 연휴가 하루 짧은 만큼 집에서 보내는 사람이 많아 주문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골고루 비추는 보름달처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한다면서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겨운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태풍으로 피해 입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어머니의 구건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위안부 희생자 이옥선 할머니 등 참가자 100여 명은 오늘 낮 서울 수송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린 1404차 정기 집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풍요로움을 나누는 추석에도 위안부와 같은 아픈 현실이 있다면서 시민들이 문제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풍 피해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부안소방서 권태원 소방경 연결식이 오늘 오전 전북 부안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부안소방서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연결식에는 권 소방경 아내와 자녀 이외에 정문호 소방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소방서 직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권태원 소방경은 지난 8일 오전 행안면에 있는 한 주택 가리창고 지붕 위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를 치우다가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 A형 간염이 오염된 조개젓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을 먹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A형 간염 신고 건수는 14,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7.8배 급증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와 40대가 전체 환자의 7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 등 중부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해보니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형 간염 집단 발생 26건에 대해 역학조사를 시행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1건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습니다. 조개젓 제품 10개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 9개는 중국산이고 1개는 국내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오염된 중국산 조개젓은 37톤이 수입돼 그 가운데 32톤이 소비됐고 나머지는 폐기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중으로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을 모두 조사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반송하거나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조개류는 익혀서 먹고 식사 전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A형 간염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주 이내에 A형 간염 환자와 접촉했거나 B형, C형 간염 환자, 또 간경변 환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은 예방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도리어 신고자인 60대 여성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 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해당 경찰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아파트 주차장 안입니다. 한 경찰관이 팔에 매달린 여성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바닥에 패대기 칩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는 60대의 여성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눈앞에서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경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립니다. 이 피해자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훼손당하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했다가 도리어 폭행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피해자는 이 경찰관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소속 파출소장이 사과하러 찾아왔을 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오히려 신고자가 욕을 하고 손을 붙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쓰러진 민원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해당 경찰관을 대기 발령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주방에서는 하늘을 향해 문이 열린 채 있던 냉장고 안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자 관계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뚜렷한 외상이 없어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작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이자 중국 최대의 거부로 알려진 마윈이 어제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 55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마윈은 세상은 아름답고 기회는 많다는 말을 남기고 다시 새로운 영역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윈의 고별사 일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今天不是马云的退休，而是一个制度传承的开始。今天不是一个人的选择，而是一个制度的成功。世界那么好，机会那么多，我希望换个江湖，青山不改，绿水长流，后会有期。谢谢大家。 네, 대전, 대구, 마산 할 것 없이 빨간 글씨로 모두 매진. 귀성길 열차표는 입석까지 매진이고 또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득한 전통시장에는 모듬전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가족께 드릴 정성 어린 현금. 한국은행에선 추석 자금도 방출됐습니다. 태풍 링링과 가을 장마로 떨어진 사과 정리 작업으로 구슬땀도 흘리고 출항전인 여객선에선 정부가 이렇게 안전 점검에 나서기도 합니다. 반쪽짜리 명절이라며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에게 연휴는 남의 얘기. 그래도 도심 속 억새밭에는 추석과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오늘은 추석 분위기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는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귀성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전북과 경남에 최고 60mm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낮 기온은 25도 안팎을 보이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5도, 광주 26도, 강릉 24도, 부산 26도로 예상됩니다. 추석 당일에는 쾌청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면서 전국에서 환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귀경길에도 일부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행히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귀경길, 교통에 큰 지장을 주진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